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잠시 동안이지만 좀 쉬셨나요? 네, 지금부터 C4 세션 AI 시대 새로운 계급이 창조될 것인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일부 학자들은 AI 시대는 불안정 노동자, 소위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자들은 다양한 노동인구를 단일한 계층으로 묶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요소가 많다며 새로운 계급의 형성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AI 시대의 새로운 계급의 형성 가능성 및 새로운 노동 계급 형성으로 인한 일자리 환경의 변화된 모습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데요. 발표에는 유기윤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님, 그리고 이경일 솔트루스 대표이사님, 가이 스탠딩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학부 개발학과 전문 연구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셨고,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이병훈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요. 중앙대 이병훈입니다. 진행자께서 저희 세션에 대한 대략 오버뷰 소개까지 해주시고 또 참석하시는 분 세 분에 대한 또 소개를 해주셔서 좀 출발하기가 아주 좀 가볍게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은 저희 세 분의 이제 발표자가 있으신데요. 두 분은 소위 AI의 기술적인 전문가로 해서 한 분은 실제 기업을 세우고 또 그 기업을 통해서 산업 경제적으로 많은 지금 활약을 하시고 계시는 분을 모셨고요. 다른 한 분은 또 학계에서 이 AI라든가 아니면 디지털 기술 관련해서 활발하게 연구를 하시는 선생님을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 전문가로 두 분이라고 한 분이 이제 학술적으로는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의 유기윤 교수님을 모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업에서 이 기술을 응용하고 실제 경제적인 많은 그런 성과와 사업의 결실들을 만들어내는 분으로서는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 이사님을 모신 겁니다. 이런 AI 그리고 크게는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에 많은 어떻게 보면 변화를 낳고 있고 그중에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굉장히 우려될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얘기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뭐 일자리 문제라든가 더불어서는 이제 불평등 계급의 문제. 근데 C4 세션에서는 여러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사회 변동에 대해서 특히 계급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럴 때 앞서 기술적인 전문가의 두 분의 말씀과 더불어서 국제적으로 노동 전문가로 한국에서도 그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읽히고 또 회자가 되고 있기도 한데요. 영국 런던 동양아프리카 학부의 가이 스탠딩 박사님이 오늘 세션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세션에 직접 한국으로 날라오셔서 직접 발표에 참여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다가 아무튼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우리 컨퍼런스도 이렇게 바뀌었듯이 그분은 지금 런던에서 접속이 된 형태로 저희 이 컨퍼런스 C4 세션에 발표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여러 코멘트나 내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략 이 세션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좀 소개를 드렸고요. 그러면은 바로 세 분을 차례로 좀 모셔서 그분들이 준비하신 말씀들을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발표는 서울대 유균 교수님께서 해 주실 것입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세요. 뵈서 반갑습니다. 저 유기훈 교수고요. 저는 원래 공대에서 스마트시티 이런 걸 전공합니다. 그래서 그 내에 보면은 여러 전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보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들고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은 뭐 여기 오실 때 내비게이션 쓰셨죠? 또는 뭐 여기 지금 조명이라든가 온도 이런 걸 조절하는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도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전에 수많은 노예들이 하던 것을 지금은 기계가 하죠. 그래서 그런 기계를 어떻게 우리가 적절히 잘 조합해서 사람을 대신할 것인가. 뭐 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제가 오늘 세션이 계급인데 사실 저는 사회학자가 아닌데 제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런 정보 시스템이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에 크게 영향을 줄 거거든요. 따라서 계급에도 뭔가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저를 이제 부르신 것 같아요. 또 제가 또 미래의 어떤 정보화된 도시에 관한 책을 하나 쓴 적이 있는데 그 내용도 또 연결이 되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온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많이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조금 제 생각을 담아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는요.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새로운 계급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 좀 전에 위원장 말씀하셨듯이 저도 뭐 이렇게 새로운 계급이 나온다고 생각지는 않고요. 다만 계급 간의 어떤 파워 또는 어떤 경제력, 영향력,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들 간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플랫폼이라는 걸 축을 해서 소유주가 있고 스타가 있죠. 이분들이 이제 상층부에 있을 거라고 보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파워를 정의할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그 아래 이제 일반 시민, 뭐 프레카리아 또는 플랫폼 워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사람이고요. 요 아래 이제 기계가 나오는 건데 사람 일을 상당히 대체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분포인데요. 중요한 것은 요 이제 갈수록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데 이게 이제 비율이 얼마만큼 될 건지는 미지수죠, 그죠? 그거는 예측하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통계를 다뤄보듯이 이것도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줄어들 것임은 확실하다. 그리고 그 줄어드는 변화의 그 양상이랄까? 이것이 S커브를 그리지 않겠나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시계가. 자, 그래서 요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좀 풀어나갈게요. 저는 이제 네 개의 계급, 아까 좀 전에 보신 요 마지막 기계니까 뭐 사실 계급이라 하긴 뭐한데 하여튼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계급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소유주가 있고요. 스타, 그다음에 워커,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자, 플랫폼이라는 걸 키워드로 움직이는 뭐 어떤 동력이 이 안에 작동합니다. AI 이렇게 크게 저는 4개로 나눴습니다. 이제 플랫폼을 먼저 볼 건데요. 우리 흔히 이제 플랫폼을 여러 가지로 정의하는데 제가 보는 플랫폼은 정보 시스템이다. 정보 시스템인데 이렇게 지금 발전해 왔다. 지금 우리는 그걸 플랫폼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클라우드, AI 뭐 이런 이제 기술들이 들어가 있고요. 미래에는 또 어떤 기술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을지 또 모릅니다. 이 플랫폼이 예전에는 이제 이런 IT에서 IT 기업들이 서비스하는 것만을 말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우리가 플랫폼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예를 들면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인데 교육 플랫폼이죠. 예. 캠퍼스가 없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기숙사 많이 있고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버드에 버금가는 경쟁률과 커리큘럼을 갖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죠. 로컬 모터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아주 소수에 불과한 벤처 스타트업인데 역시 플랫폼이죠. 여기서는 차를 만드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접속해서 돈을 지불을 하면은 제가 원하는 모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 들어가서 설계를 해주고 또 제품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물론 지금 뭐 타이어나 엔진 같은 거 사다 끼우지만 조만간 그런 것들도 다 찍어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뭐 한 1년만 지나더라도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로컬 모터스 브랜치가 생길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무서운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2번이나 가서 저 연설을 하고 극찬했는데, 무서운 이유는 여기는 그 광고 비용 같은 게 없고 쉬핑 코스트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재고라는 것도 없고 그런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해요. 따라서 같은 비용이지만 퀄리티는 2배 이상 차이 나는 거죠. 아주 무서운, 그러니까 우리가 디스럽티브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의 전형입니다. 시장 파괴 기술 플랫폼이죠. 자, 플랫폼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득세한다. 그래서 우리 제러비 리프킨 박사 같은 분이, 죄송합니다.
에이지 오브 액세스,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자꾸 에이지 오브 액세스, 접근의 시대가 온다. 즉 소유가 아니라 접근, 이용 이런 것이 이제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소유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떨어질 것이고 반대로 이용, 접근 이것이 훨씬 중요해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 사람은 어떨 것인가? 사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또는 사람도 역시 접근과 이용으로 바뀔 것인가? 저는 분명히 사람 역시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정규직과 정년 보장이라는 것은 이제 과거 얘기고 모든 사람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하고 접속해서 일을 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죠. 국내만이 아니라 사실은 국내보다 외국은 훨씬 더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의 근거죠. 기획 에코노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이런 플랫폼, 이제 플랫폼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플랫폼 컴퍼니는 그럼 누가 될 것이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소유자와 투자자들이죠. 뭐 세계 이런 이런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뭐 우버나 에어비앤비처럼 새로 나온 신흥 기업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역시 지속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소유주로서 남아 있겠죠, 그죠? 좀 두 가지 연구 성과를 소개해드리죠. 하나는 이제 글로벌 500 컴퍼니, 500개의 컴퍼니가 갖고 있는 그 세계 시장 장악력.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와 있는 것은 ETH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연구한 스위스에 있는 대학인데요. 자, 여기 보면은 3,700만 개인하고 기업을 다 분석했는데요. 80% 정도의 그 경제권을 737 상위 737 기업과 개인이 장악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사실 이 지구촌은 경제의 측면에서는 절대로 민주화가 아닙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건 허구고요. 이미 예전에 중세와 비슷한 그러한 체제, 봉건 같은 체제로 이미 돌입해 있다. 그리고 그러한 경향은 아마도 더 가속화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플랫폼 소유주일 것은 앞으로도 확실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플랫폼의 소유주와 또 투자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플랫폼을 축으로 해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노동의 측면에서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그 플랫폼이 흥하면서 동시에 갑자기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누구냐면 이런 분들이죠. 여러분 혹시 이분을 정치인이라고 아직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쯤 아실 거예요.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쇼맨 같은 분이었죠. 예, 스타입니다. 플랫폼 스타. 그래서 미디어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분이죠. 지금도 이분의 주요 게임 대상은 미디어입니다. 기타 정치 폴리틱의 어떤 그런 이슈가 아니고요. 자, 이분과 비슷한 이분 또 하나 계시죠. 이태리에 있는 코미디인데 이분은 사실은 코미디언 베페그릴로라는 코미디언인데 이분은 사람들을 막 웃기는 분인데 정치인을 조롱해서 상대적으로 정치를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태리 5성 운동의 최고 대부이고 처음 선거에 나왔을 때 150명의 국회의원을 당선시켰고 그 다음에서 일당이 됐고 지금은 이태리 5성 운동의 정치적인 최고 지도자입니다. 코미디언이죠. 이분들이 어떻게 성공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또 하나는 플랫폼. 사실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분 자체 지능으로 한 거예요. 자체 가지고 있는 뭐 EQ, IQ 이런 걸 동원한 거죠. 다만 이제 미디어 플랫폼을 아주 잘 활용했다는 거죠. 미디어의 대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뭐 계속 얘기지만 AI입니다. AI를 이용한다면 훨씬 더 잘하시겠죠. 그죠?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나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앞으로 이제 슈퍼스타가 되고 싶으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날개짓을 해야 돼요. 하나는 미디어, 또 하나는 AI. 자, 여기 지금 이분이 뭐 아실 겁니다. 해리포터 이분이 지금 1조 원의 돈을 벌어들였는데요. 뭐 캐시로 그 이상이죠.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요. 자, 이분이 대표적으로 이제 미디어를 잘 활용하시죠. 사실 이분보다 영국에서는 셰익스피어가 더 훌륭한 문호신데 제가 추산해 봤더니 셰익스피어 당시에 영국 인구가 한 500만 명 정도인데 희곡을 팔아봐야 몇만 개 정도 팔으셨을 것 같아요.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그리고 우리나라에 알려진 건 사후 한 200~300년 정도 지난 뒤였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뭐 셰익스피어보다 제가 봤을 때는 위대하다고 아직 평가하기 이른 것 같은데 어찌됐건 전 세계 한 4억, 5억 정도 인구한테 자기의 아이디어를 팔으셨고 스토리를 파는 거죠. 그 결과 1조 원 이상 넘는 영국 제2의 여자 갑부로 이제 등극하셨습니다. 자, 그 힘은 뭐죠? 미디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쯤에서 이제 슈퍼스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마저 다시 한번 좀 저기 언급을 하고 갈게요. 자, 이런 슈퍼스타가 지금 이런 소설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BTS 유명하잖아요. BTS 뭐 시장 가치가 10조라는 등 100조라는 등 추산이 뭐 왔다 갔다 하는데 BTS 훌륭합니다. 그런데 BTS가 그렇게 많은 시장을 장악할 때 무슨 일이 있죠? 정말 피땀 흘리는 아이돌들이 돈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부라는 건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죠. 지금 예를 들어보면 이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1조 원이란 돈을 개인적으로 벌어들이고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산업을 장악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해리포터가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그와 비슷한 유형의 아동 판타지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붕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다 돈에 몇만 원 가져가서 그 해리포터만 사는 거예요. 왜? 세계 최고니까. 아들한테 뭐 국내에서 잘하는 분, 또 그 지역에서 훌륭한 동화 작가 이런 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해리포터가 있는데. 근데 이게 뭐 BTS나 이런 소설에서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같은 것도 그렇고요. 지금 모든 물질적인 것들, 이런 뭐 집을 짓는다거나 앞으로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변화할 겁니다. 3D 프린터가 또 이제 나올 거고, 그럼 곳곳에 이제 카피 스테이션 있는 것처럼 3D 프린터 시계, 신발, 뭐 자동차, 옷, 뭐 모든 것들에 혁신을 일으킬 것이고, 그 결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보는 거죠. 1등은 전 세계적으로 천문학적인 유명세를 노리고 돈과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그렇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굶으면 됩니다. 그게 답이라는. 그래서 뭐 슈퍼스타 좋다. 나는 뭐 나대로 뭐 살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슈퍼스타가 시장을 장악하니까 내가 굶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는 말이죠. 사람이 이렇게 똑똑한 사람, 보통 사람, 좀 못난 사람이 있고 많이 파는 사람, 중간 파는 사람, 조금 파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정규분포라고 불러요. 정규분포? 네, 정상분포라고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재능은 변함이 없어요. 그죠? 똑똑한 사람, 보통 사람, 뭐 못난 사람은 크게 안 변합니다. 진화가 그렇게 빨리 안 일어나죠. 그런데 시장은 어떻게 하고 있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팔아치워요. 대부분의 사람은 팔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사람의 재능은 정상인데 세계 시장은 파워 분포로 가고 있다는 거죠. 충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충돌을 지금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 킴 테이팔이라고 하는 뭐 미래학자 이렇게 말했죠. 뭐 이걸 번역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두 개의 분포가 거대하게 충돌하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교육을 해도 바꿀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교육만으로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뭐 교육 얘기 지금 오늘 HR 포럼이 교육이잖아요. 사람 잘 교육하면 뭔가 세상이 바뀔 것이야. 근데 이분은 교육 관계 없는 거야. 트렌드야. 왜?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 돈,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약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걸 버리고 저걸 사는 그 작은 메커니즘이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래 네트워크를 거쳐서 다시 돌아와서 결국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무섭고 싫지만 또 그렇게 해요. 왜? 나는 살아야 되니까. 모두가 그런 사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트렌드가 우리가 다 같이 아시죠? 우리가 만들고 있는 트렌드고 그 트렌드 속에 우리가 잠겨서 허우적대고 있고 솔루션을 우리가 만들고자 하지만 또 헤어지고 나면 또 그 속으로 들어가죠. 결국 남는 거 하루. 그죠? 나의 하루 일상이고 사소한 선택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슈퍼스타가 내 삶을 위협할 것이다. 슈퍼스타만 잘 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슈퍼스타에 의해서 심각하게 위협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뭐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뭐 사람처럼 뭐 지능이 있고 뭐 감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하죠. 뭐 감성이 있느냐 뭐 없느냐 뭐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논쟁은 제 보기에는 별로 유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느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저걸 뭐 생명으로 생각하면 생명인 것이지 그게 존재론적으로 그거 거의 의미가 없어요. 실용적으로는. 예를 들어 뭐 안고 눈물 흘리면 그건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가 존재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대해서 감정을 부여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 감정이 있는 거죠.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보다 어쩌면 더 영리하게 감정의 흉내를 낼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얼굴 이모션트 같은 데서 얼굴을 5,000개 근육으로 분해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감정을 읽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짜 웃음을 사람이 못 가려내는데 기계가 알아내죠. 안다는 것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한 지능으로 간다. 스스로 이제 이미 코딩은 약간씩 스스로 에러를 고치는 단계까지 왔어요. 이게 아주 작은 건데 인간도 처음에는 작은 단세포에서 출발했잖아요.
지금 뭐 1000억 개의 뭐 뉴런과 100조 개 시냅스가 있다고 하지 뭐 처음부터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뭐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런 가능성이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양적으로 팽창한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그런 면에서 무서운 존재인 것이 지금은 가능성의 존재이고 별거 아니지만 그것이 이제 그 가능성이 양적으로 팽창하면 리얼리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법인격을 갖는다는 건데요. 주식회사가 처음 영국에 나왔을 때 주식회사한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 논쟁이 많았죠. 근데 결국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왜? 그게 모두한테 편하니까. 그래서 뭐 회사가 잘못하면 사람도 아닌데 법정에 불러놓고 재판해서 벌금을 매기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앞으로는 기계가 인공지능 달고 여기 나오면은 혼자 가서 공부하고 사람처럼 행동할 거거든요.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문제를 그 기계를 잡아서 재판에 붙이고 뇌를 뭐 리셋하거나 다시 재교육을 시켜야겠죠. 법인격이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뭐냐면 기계가 이제 창업도 하고 돈도 벌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계 밑에서 일하는 게 훨씬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좀 창피하긴 하지만. 자, 에이바가 지금 인공지능 음악을 지금 이미 음원 시장은 말이죠. 소수의 창의적인 사람들이 만들어낸 시대는 지나갔어요. 음원을 몇 조짜리를 사다가 막 믹스해서 기계가 만들어내죠. 이거 무료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다 그림 그려지죠. 제가 200만 원 주고 이만한 그림을 그려서 제, 책상에다 붙여놨는데, 지금 같으면 한 $5 정도면 이게 그려내겠더라고요. 좀 성급했죠. 자, 오픈AI GPT 요거 많이 아시죠? 지금 저도 뭐 써봤는데 상당히 유용긴 합니다. 이거 가지고 저도 개발도 했고요. 그래서 자동으로 뭐 어떤 글을 읽고 요약해서 또 PPT 같은 걸 만들어서 서비스 해주는 거, 그걸 지금 만들고 있는데 꽤 쓸만해요. 유료 버전이 1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내면은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10개 정도를 그 콜할 수 있는 만큼 용량을 제공을 해줘요. 쓸만합니다.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굉장히 유용한 거죠. 자, 이런 인공지능이 나오는 것은 사람과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지능이 성장하고 몸무게도 성장, 박테리아들, 이것을 우리가 시그모이드라고 불러요. 생명체가 태어나서 성장하는 곡선인데 AI도 생명체로서 이제 비즈니스를 한다면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린 게 바로 이 시그모이드 커브입니다. S커브를 그린다. 50년쯤 되면 완전히 우리 곁에서 정말 내 자리를 위협할 거고요. 2090년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플랫폼 워커들, 우리 사람들이죠. 보통 사람들은 이제 플랫폼 워커로 전락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전문직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리니까 그 사람의 감각, 직관 이런 거 인간의 직관이라는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면은요, 허구예요. 그 뇌에는 1000억 개의 뉴런과 100조 개의 시냅스가 만들어내는 콤비네이션에 불과합니다. 그 수학적으로 얼마든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고요. 더 많은 슈퍼컴퓨팅만 도입하면은 능가할 수 있어요. 게다가 인간은 5% 10%밖에 안 쓰다는 겁니다. 두뇌를. 기계는 풀리 쓸 수 있어요. 또 무제한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제 플랫폼 노동자를 다 전락할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가이 스탠딩 교수만이 아니라 지금 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히 고스트워크 같은 거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팠는데 기계 뒤에 숨어서 아주 충분히 숙성하지 않은 기계를 훈련시키고 그 기계가 시키는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전 세계 수억 명이 있습니다. 고스트워커라고 해요. 드러나지가 않아요. 유령이죠. 자, 미국에서 지금 엑시트 스트래터지를 짰어요. 인공지능이 창궐하면 직업이 직장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냐 막 말이 많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이 늘거나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의 퀄리티가 문제다. 직장의 퀄리티. 그러니까 사람은 직장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내일 아트라는 게 있었나요? 없으니까 만들잖아요. 인간의 욕구는 끊임없이 버티컬로 세분화될 수 있고 그걸 인간은 끊임없이 만족시켜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일이든지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느느냐 주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과연 충분한 돈을 주느냐 그겁니다. 자, 끝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50년이면 10억, 100억 인구가 되고요. 요게 결론인데요. 많이 배울 필요 없다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인데 데이터에 의하면 많이 버는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많이 법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유기훈 교수님으로부터 플랫폼 AI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계급 구조가 등장이 되고 있다. 플랫폼 오너, 플랫폼 슈퍼스타, 그리고 AI와 플랫폼 워커즈라고 하는 그런 이제 4개 계급으로 구성된 새로운 사회가 열리고 있다라고 하시는 최근에 여러 활동 또 연구를 통해서 모아온 그런 이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이미 소개해드린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 이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경일 대표님 오시는 동안에 제가 이런 포맷이 낯설다 보니까 앞서 뭣도 모르고 이제 마스크 낀 채 인사를 드린 셈이고요.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희가 온라인으로 이 세션이 진행이 되는데 질문이 있으신 분은 온라인으로 코멘트나 내지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다 취합해서 지금 발표하시는 분들한테 각각 말미에 20분 우리 Q&A 세션 동안에 이분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경일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Hello, my name is Tony Lee from Solux. Solux is one of famous company in Korea as a AI company. And this company is the first listed company in Korea as a AI company in Kosdaq. I'm really honored to join these forums and thank you for Kiara to invite me to here. So in here, my talk is about the future of knowledge work. So I think that the most of audiences are Korean, so I will talk in Korean from now. 네, 이렇게 제가 미래에 대한 knowledge worker에 대한 얘기를 그래프와 데이터를 가지고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그래프 대단히 놀라운 그래프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6, 70년간의 GDP 그래프입니다. 실질 GDP가 아니라 명목 GDP입니다만은 1962년에 이 GDP 처음으로 우리가 측정했을 때 연간 1인당 국민 1인당 총생산이 120불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지금으로 뭐 환산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굳이 환율 계산하면 15만 원이랬던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다 겪으신 IMF 금융위기 2년 만에 극복을 하였고요. 또 미국으로부터 온 리만 브라더스 또 금융위기도 2년 만에 극복했습니다. 3만 불까지 도달하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코비드 19도 저는 2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 이게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명목 GDP 기준으로 보면은 275배가 성장을 한 전 세계에서 살펴보기 힘든 대단한 성장을 이뤄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일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대단히 많은 부분에서 큰 변화가 있었죠. 그 중에서 특히 산업 생산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6, 70년 전에 자동차를 생산하는 모습이라면은 현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모습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가장 크게 혁신했었던 것은 바로 근육 노동의 자동화입니다.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도록 하고 더 빨리 움직이거나 더 섬세하게 작동하는 것에 인간의 근육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함으로써 총 생산성을 10배 이상을 늘려오도록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산업혁명 시대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어 왔던 것이 사실이죠. 100년 전에 우리 할아버님 혹은 고조할아버님이 사용하셨던 전화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는 이렇게 생겼죠. 단순히 음성을 전달해서 소통을 하는 걸 넘어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협업을 하고 협력을 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이자 새로운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어땠을까요? 100년 전에 인류가 여행하던 모습입니다. 북극점과 남극점을 탐험을 했을 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개썰매를 개가 끌지 않고 사람이 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너무 추워서 개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개썰매를 허리에다 묶고 다음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몇 달 전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고 있는 스페이스X에서 민간 우주선을 최초로 쏘아 올립니다. 보기에도 멋있고 간지나는 우주복을 입고 있고요. 특히 테슬라 자동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컨트롤을 터치 패널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여태까지 저희가 보지 못했었던 방식들이죠. 이러한 기술 혁신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었던 것을 경험하게 하고 또 우리가 동일한 에너지를 갖고 더 큰 생산성과 더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난 60년 혹은 100년간 동안에 모든 것이 이렇게 혁신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왼쪽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100년 전의 일제강점기 때 대한민국의 교실의 모습입니다. 현재 보시는 이 사진은요, 작년도에 대학생들이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는 학원이 되겠죠. 지난 100년간 동안에 똑같은 흑판에다가 혹은 간혹 빔 프로젝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지식을 학습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지식을 시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일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100년 전의 사무실의 모습이고 현재 위워크와 같은
협업 공간 또는 우리가 공유 공간에서 일하는 모습입니다. 서류가 쌓여있기도 있고 같이 마주 앉아 있고 타이프라이터 대신에 노트북이 책상에 올라 있지만 정말 지적 노동하는 것이 얼마나 큰 혁신을 이뤄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코비드-19이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100년 동안 혁신이 일어나지 않은 이 부분에 교실에서 시험 보는 곳에서 일하는 곳에서 지금과 같이 집단으로 모여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에 바로 혁신이 요구가 되고 있고 정상적인 과거의 100년의 경험으로 유지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지연됐었던 혁신들이 지속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사회의 기술과 그리고 산업 세계에 요구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이 협업을 하고 모여서 일과 지식을 나누고 학습하고 그리고 그 결과물을 창출하는 대부분의 knowledge work, 다시 해서 지적 노동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생산성의 한계와 새로운 방식의 일하는 방식이 요구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도 두려운 것은 미래입니다. 이 그래프는요, 변화가 발생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통일이 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그래프입니다. 2050년도에 대한민국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20대부터 50세까지의 생산성 인구보다 60세부터 90세까지 비생산성 인구가 2배 이상 많아지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변경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와 같은 생산성과 현재와 같은 일하는 방식 갖고는 대한민국이 유지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다른 그래프를 또 하나 봐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통계가 없는데요. 지난 12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입니다. 1900년도에 미국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했다는 것이죠. 저희 아버님 세대가 우리나라도 주당 6일 근무였고요. 제가 5.5일 근무했고 지금은 5일 근무고 저희 회사는 내년부터는 주당 35시간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프랑스나 아니면은 북유럽과 마찬가지로요. 실제로 보시면 2차 산업혁명이 막 마무리됐을 때인 성숙기였었던 1920년대부터 1940년 사이에 출렁이면서 근무 시간이 60시간대에서 40시간대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3차 산업혁명, 다시 얘기해서 컴퓨터, 인터넷, 모빌리티, 모바일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는 9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주당 근무 시간이 40시간에서 34시간으로 출렁하고 다시 떨어집니다. 우리도 52시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건 맥시멈 시간인 거고요. 주당 근무 시간은 40시간이죠. 8시간씩 5일입니다. 근데 사실 연중에 있는 연차 15개 이상과 그 다음에 국경일을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37시간, 38시간 정도로 주당 근무 시간이 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AI, 데이터, 5G 네트워크가 결합이 되는 초연결 사회가 뭔가 혁신을 이뤄낸다면 아마도 같은 방식의 뭔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일자리를 시간을 줄임으로써 쉐어하는 방식으로 대비하진 않을까요? 지난 12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요. 과거에 우리는 근육의 노동을 자동화시킴으로써 그러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양한 직업군을 만들어 오면서 일자리를 줄이는 것 대신에 일하는 시간을 줄여 오면서 대응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미래 방향은 비슷합니다. 아마도 미래의 자동화 대상은 근육 자동화보다는 더 큰 혁신이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지적 노동의 자동화가 일어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0년, 1000년 동안 우리가 못 해냈던 것이죠. 그럼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은 일자리의 변화가 있고 분명히 일자리가 리플레이스 되는 데가 있겠고 또 새로운 지배구조 또는 새로운 경제구조가 만들어지겠으나 실업률이 증가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쉐어하면서 근무 시간이 줄어드는 형태로 아마 우리는 직업과 일하는 방식의 형태가 바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적 노동의 자동화와 가상화라는 것은 inevitable, 다시 얘기해서 더 이상 뒤로 돌이킬 수 없는,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숙명적인 혁신의 길인 것은 저는 확실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향후 20년, 30년 동안에 과거 우리가 3, 40년 또는 길게 100년 동안 해왔던 우리 머슬 레이버, 근육 노동이 자동화되어 있다면 지적 노동이 자동화된 것은 이런 모습일까요?
바로 AI 레이버에 의해서 많은 것이 바뀌고 AI 레이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세상에 큰 변화가 만들어질까요? 제가 생각하는 방식은요, 오히려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는, 그러니까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가 아니라 Augmented Intelligence, 다시 얘기해서 평범한 저 같은 사람이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지적 능력을 발휘하고 더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형태로 사람과 기계가 협력하는 것, 이것이 아마 우리가 살아있거나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적 노동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되는 AI와 자동화 기술들의 혁신 방향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만들어내야 되는 궁극적인 그런 효과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경제적인 흔히 경제적 효과를 비용, 품질, 속도로 얘기하곤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의 탁월성을 확보하면 시장에서 독보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자면 애플 컴퓨터를 볼까요? 애플은 비용보다는 품질과 속도 부분에 있어서 전 세계 최고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시장에서 이 세 가지 경제적 가치 중에서 두 가지 가치의 탁월성을 확보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거나 시장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거는 기업으로서 시장뿐만 아니라 국가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한 개인도 저는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AI가 또는 자동화된 기술이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면 바로 예를 들면 AI 온콜로지, 진단을 한다든지요. 컨택트 센터에서 사람을 돕는다든지 또는 스마트 팩토리에서 비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을 낮추면서 속도를 개선하는 부분은 시큐리티 부분, 그 다음에 물류, 그리고 또 딜리버리 서비스 부분이 될 것 같고요. 품질을 향상시키면서 속도를 개선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간과 기계가 협력하는 부분, 바로 인공지능에 기반한 투자와 그 다음에 국가 안보와 같은 부분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경제적 가치 외에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가치가 전 존재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인간 본연의 가치 추구 중에 하나인 즐거움입니다. 왜 우리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걸까요? 더 안전하기 위해서? 더 낮은 비용을 위해서? 그냥 단지 운전하기가 싫은 거죠. 더 놀고 싶은 겁니다. 더 쉬고 싶은 것이고요. 게임 회사들이 AI에 대한 대단히 큰 온라인 게임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모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인공지능 아바타로 스타를 내놓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 국가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sustainability, 다시 해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도록 하는 것. 예를 들면은 지속 가능한 도시 또는 지속 가능한 농촌,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환경을 만드는 것들이 되겠지요. 아마 AI나 자동화 기술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내거나 또 인간이 더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어서 사람과 기계가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AI가 가져오는 다음 세대, 우리보다는 우리 아이들과 우리 후배들이 직면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직업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사고하고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지게 될까요? 저는 직업 축을 보시는 것처럼 X축은 지적노동에 일하는 방식을, X축을 지적노동을 통해서 당면한 과제를 최적화하는 방식과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를 창의적 혹은 전략적으로 해결하는 축을 X축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Y축은 타인과 공감이 많이 필요한 지적노동과 그렇지 않은 지적노동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사분면에 위치하고 있는 직업들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적화 일을 하면서도 공감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 예를 들자면은 보안 관리자라든지 텔레마케터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분은 AI에 의해서 자동화가 많은 부분이 전 일어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직업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직장의 수가 줄어들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AI에게 어떤 역할을 가르칠 수 있냐 하는 형태로 직업이 변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반면에 공감이 많이 필요 없으면서 스트래티직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잡이 필요한 부분들, 아티스트라든지 이코노미스트 같은 사람들, 사이언티스트들은 도구로서 AI를 사람이 사용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죠? 진단을 정확하고 빠르게 해놓고 그 다음에 처방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자들을 빨리빨리 쳐내는 거죠.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서. 근데 실제 환자들이 원하는 것의 1차적인 목표는 그렇지만 2차적인 목표도 그럴까요? 아마도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과 같은 분들은 강한 엠파시, 다시 얘기해서 공감을 필요로 하면서도 옵티미제이션, 각 개인별로 최적화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직업들입니다. 이 직업들은요, 오히려 AI가 예를 들자면 의사 선생님이라면 진단을 하고 처방을 내리고 오히려 선생님들은 환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환자의 가족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답변하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 단기간에 제가 살고 있는 동안에 또는 저희 아이들이 살고 있는 동안에는 어렵지만 강한 공감과 그 다음에 강한 크리에이티브를 가지고 있는 영역, 예를 들면 CEO나 아니면 마케터와 같은 영역이 AI로 충분히 대치될 수 있을까? 저는 사실은 회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는 결국 중심에 인간이 있고 도구로서 또는 인터페이스로서 AI가 존재하는 형태로 발전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각 직업군이 AI와 협력하는 방식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17세기 무렵에 사진기가 발명이 되었습니다. 보시는 사진기가 16세기에 나왔던 첫 사진기고요. 그 밑에 보이는 사진이 그 당시 찍었던 사진이죠.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 그림, 화가라는 분들은요, 어떻게 세상을 똑같이 그릴 수 있냐는 것이 그분의 아마 화가로서의 실력을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진기가 나왔습니다. 화가들이 걱정을 했겠죠. 사진기보다 더 똑같이 그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화가의 직업이 없어졌거나 화가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까요? 스트러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인상파, 후인상파가 나오고 입체파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술 혹은 미술이라는 것, 그 지평을 또는 정의를 다시 쓰게 된 거죠. 저는 이렇게 AI가 도구로서 인간의 지적 노동에 해당이 되는 것을 자동화하고 또 그 생산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여러 변화와 두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 우리가 현재 정의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과 일하는 목표의 지평을 넓혀주는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었던 새로운 일에 몰입하도록 하고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인류로 발전한다는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간은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는 지능이란 말을 잘 믿지는 않습니다. 지능지수라는 것이 논리, 수리, 언어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능은 총체적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이죠. 표현을 하고 자신의 경험을 표현을 하고 학습을 하고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지적 능력의 총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지식이라는 것 또는 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되고 있다는 걸 압니다. 시각적 지능, 언어적 지능, 논리 수학적 지능뿐만 아니라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 운동하는 능력, 음악,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자신을 통찰할 수 있는 능력에 이르기까지요. 이런 멀티디서플린한 능력에 대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인 것을 AI가 과연 쫓아갈 수 있을까? 가능하겠죠.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 보여집니다. 현재 인공지능이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시각적인 부분, 언어적인 부분, 수학적인, 논리적인 부분이죠. 그렇지만 여전히 자연과 교감을 한다든지 내 자신을 통찰한다든지 공감한다든지 육체적인 것에 인간만큼의 공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마 굉장히 먼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그 디자인 띵킹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D스쿨이라는 곳에서요. 거기서 more creative한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디자인적 사고를 할 수 있냐는 첫 번째 시작이 뭐냐? emphasize입니다. 공감하는 능력.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 공감을 하는 능력이에요. 과연 기계는 어떤 방식으로 공감을 할까요? 데이터가 없어도 공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프로토타입과 테스트예요. 몸으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경험을 해보라는 것이죠. 결국은 데이터가 없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통해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내고 그거를 몸으로 해봄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져갈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방향이 되리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메타커그니션, 메타인지라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고 무엇을 해내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고양이 되는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라고 보십니다. 이미 말씀드린 플랫폼 노동에 해당이 되는 것들 방법을 찾아야 될 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소득이 증가되지 못하는 것, 다시 해서 가진 자가 더 가지고 있고 AI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플랫폼과 인프라스트럭처와 데이터와 인재를 더 많이 가진 것이 더 큰 창조를 해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우리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냐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직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AI라는 것은 우리 휴먼빙, 인간 자체를 닮아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는 많은 시간이 걸리겠고 오히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적 노동이 침식당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하는 지평이 변화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정의한 삶과 일하는 방식의 범위가 넓어지는 형태로 저는 사회가 발전함으로써 우리가 걱정하는 지배 구조 또는 예를 들면 계급 구조에 대한 고민보다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의해내고 재분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형태의 고민으로서 분명히 우리는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니 리, 우리 한국 성함으로는 이경일 대표께서 역시 매우 훌륭한 발표를 방금 해주셨습니다. 간추리자면은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메가 트렌드 그리고 최근 겪고 있는 코로나19 질병 재난을 통해서 이미 일의 세계가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바뀌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시면서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우리는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이행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사람 기계 협업에 대한 우리가 추구할 어떤 목표랄까 아니면 사람과 기계가 협업하는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유형을 찾아주셨고요. 마무리하면서는 그런 그 지식노동 내지는 사람 기계의 협업 체제 속에서 사람이 설 자리, 사람이 나름대로 담당해야 될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점을 아주 훌륭한, 매우 중요한 메시지 결론과 더불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질문 두 분의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질문이 단 한 분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발표를 듣는 분들한테 좀 더 적극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본인의 의견, 코멘트를 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발제자인 거이 스탠딩 박사님을 이 자리가 아니라 이제 런던으로 저희가 접속해서 거이 스탠딩 박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Now I want to invite Dr. Standing. You are here? Thank you very much. Okay. Yes, I'm here. Okay, time for you. Thank you very much. Well, I've certainly enjoyed listening to the two previous speakers, and I only wish I were there in Seoul with you, because one of the joys of a good conference is having discussions off stage with your fellow presenters, and I really would love to be back in Seoul today. I'm going to be talking from a different perspective, but in many respects, I think that the technological changes we're experiencing today are going to be positive in the long run. But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focus on the potential downsides in order to develop policies, institutions, and mechanisms that can prevent the negative effects becoming prominent. I don't think that means I'm pessimistic in what I'm going to be talking about. It means that we have to look at all sides of the situation, the potential dialectics, if you like. Now, my context is that in the past 40 years, the global economic system, and I'm an economist, so I approach it from an economist's perspective, the global economy has gone from a period of neoliberalism, a
pursuit of free markets and the essential elements of individualism and so on. It has changed from that to a system of what I call rentier capitalism, where more and more of the income and wealth is going in forms of rent to the owners of property, financial property, physical property, and intellectual property. And that context is one in which we have more fragility in the economic system, much more inequality than we've ever had before, insecurities, many forms of insecurities spreading around the world, and we've got this technological revolution taking place. The technological revolution is increasing the inequalities. It's extremely disruptive, but I don't think it's resulting in a loss of work. I think it's generating many new forms of work, and that I'll come back to later. And of course, in the background, because of this model that has taken over the world, we have a genuine threat of extinction. Extinction of nature, extinction of our own species, as we're seeing with this pandemic. This ecological crisis cannot be divorced from the economic crisis and the technological change. They're all interlinked, and I think it's a disservice if we ignore the linkages. But my context today is that this system has generated a new global class structure. If you like, it's a fragmentation of classes, and class has not gone away. And we must include our concepts of class in our analysis if we're to be realistic politically, and I'll come back to that later. The new class structure has a plutocracy at the top, tiny percentage of people, 0.1% possibly, billionaires, enormously wealthy, the wealthiest people in history in terms of the command of resources relative to everybody else. They are the rentiers. They are earning more and more income from rent. Below them is an elite serving them, and then a salariat. When I was a student at Cambridge, we were basically expecting that by the end of the 20th century, the majority of people would be in salaried positions with full-time employment, pensions, paid holidays, paid medical leave, all of those things that goes with a salaried job. And that, of course, is disappearing. The number of people in those positions is shrinking across the world, wherever you go. And below that salariat just is a growing group of what I call proficients. These are people who are independent, entrepreneurs of themselves, with a lot of skills, a lot of energy, a lot of creative capacities. Their only problem is the risk of burnout, of dissolving in stress because they're overstressed themselves in their frenetic activity. But they're important psychologically, socially, politically. Below them in the new class structure is what most people who are looking at classes 50 years ago would have thought was the vast majority, the proletariat, the old idea of the working class. They too are shrinking across the world. Those people had stable jobs, manual jobs in manufacturing, mining, and so on. That's shrinking everywhere. And I agree with the previous speaker on many respects in that regard. But it's below them that this new global mass class, the precariat, is growing. Before I define what it is to be in the precariat, let me say that it isn't the bottom of the class structure. There's an underclass below the precariat, the people who are out in the streets with social illnesses, dying prematurely, begging, without any connection with society. And an extraordinary thing has happened during my lifetime is that every great city in the world, there are huge numbers of people living and dying in the streets.
Maybe not so much in Seoul as in many other parts of the world, but it's everywhere. And we're richer than we've ever been in history. It is a terrible indictment of the way our political system, our social structures have developed, that is a reality. Leaving that aside, let me define what it is to be in the precariat. And in regard to the comment made at the beginning, that some people think that the precariat as a concept is too broad, let me say that I think that it'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precariat is different from the proletariat, the old idea of a working class, and you can define it in class terms, in terms of distinctive relations of production, distinctive relations of distribution, and distinctive relations to the state. Now, the first dimension, that the precariat has distinctive relations of production. What that means in simple terms is distinctive ways of work and labor, the way they use their time. And here I would urge the previous speaker to think of this issue in a slightly different way. Because first of all, if you're in the precariat, you have unstable labor. You have insecure labor. That's not the most important part of being in the precariat. Many commentators and people who've commented on my books have thought that that's the most important. I will say again and again and again that it is not the most important, but it is a feature. And what's been happening is that more and more of the labor that the precariat is doing is indirect. You don't have a connection with a firm necessarily, or an industry, and often you don't even know your employer. You don't know who is actually employing you because you're in the platform economy. More and more people find themselves actually laboring for a firm that's somewhere else, and yet they don't even know it. Now, very importantly, the precariat has no occupational narrative or corporate narrative. An identity in which you feel you are developing yourself through your work and labor. If you're in the precariat, you don't have that. You don't know what you're going to be doing next month, a few months' time, future. You don't feel you're in control of your own development. And here is another crucial feature. Increasingly, the precariat is doing a lot of work that is not counted as labor. I don't know if in Korean there are two words for work and labor, but many forms of work are not recorded as work. If you are in the precariat, you have to do a lot of work off workplaces, outside labor time, and if you don't do it, you pay a heavy price. A lot of work you have to do is for the state. A lot of work you have to do is to reproduce yourself with new skills, new capacities, new bags of tricks, new social skills, and so on. And it is a fallacy to think that only hours of labor in workplaces count, and yet our statistics have nothing on the amount of work that people in the precariat have to do. And it is really a classic misunderstanding to think that if you reduce hours of labor in workplaces, you're going to reduce hours of work. It's a fallacy. And I cannot tell you how many people have written to me since my books were published to tell me that that's their experience. I'm paid for 30 hours, but I'm expected to work for 50 hours because I have to. And if you're an academic, of course, that's the case, you know that. But it's a case with huge numbers of people. And another thing about being in the precariat, which is very problematic, is that typically, not every time, but typically, your level of education, formal schooling, is greater than the level of the job that you are typically expected to perform. This has incredible psychological effects,
But it's made even worse by the fact that the education systems are being transformed into preparation for the labor market and preparation for performing in an economy dominated by technology. This is very problematic because education is more than that. And typically the scientific types, technological gurus, see levels of education in terms of performance rather than understanding, in terms of conceptualizing reality, conceptualizing knowledge, depth of understanding. We're not robots learning to do tricks. We should be having more time and more capacity to learn about our culture, to learn about our history, to learn about philosophy, to learn about nature. And yet, because of our precariatized system, that's a part of education is pushed to aside. The last point I want to make on the distinctive relations of work is that the precariat exists in all occupations, legal profession, the teaching profession, the engineering, everywhere there's a precariat. The second dimension is distinctive relations of distribution. What that means simply is that the precariat has to rely on money wages. Money wages, which in a globalized system in the rich OECD countries have been stagnant for the last 30 years. And we have the phenomenon of what's called the jaws of the snake. What that means is that as national income has been going up, wages have been stagnant or dropping. The snake's jaws open like that. As productivity has gone up, wages have gone down. As profits have gone up, wages have gone down. This is a new phenomenon for economists. Certainly, if I'd ever said that in my exams at university, they would have said, you don't understand economics. But that is what's happening today. And in addition, the wages of people in the precariat are increasingly volatile and uncertain. You don't know what your wages will be in 3 months' time, 6 months' time. You don't know, and you can't easily predict. And you are also losing access to non-wage benefits, pensions, paid holidays, paid medical leave, all of the trappings of employment security. You are also suffering from income insecurity. And you also don't get access to rights-based state benefits, benefits that are given because you're a citizen. Increasingly, they're tied to labor, they're tied to means tests, they're tied to tests of, do you qualify, have you done this, that, and the other? You are losing those rights. And in addition, if you're in the precariat, you are exploited by mechanisms of rent. Most importantly, anybody in the precariat knows that you are likely to be living on the edge of unsustainable debt. One mistake, one illness, one accident, and you could be unable to service your debt, and you could be pushed out into the lumpen, into the underclass. This creates a terrible existential insecurity. And the other aspect of the income that the precariat are dealing with is that there's very low social mobility. Very little, by historical standards, very low capacity to move between income levels. If you're in the precariat, you don't have a high probability. Now, that leads to the third aspect, which for me is the most important of the three, because it's least appreciated. And that is that the precariat has a distinctive relation to the state, the Korean state, the British state, or whatever. And its reality is this:
that the precariat are losing the rights of citizenship. They are losing social rights. They're losing civil rights. They don't have access to equal justice as other groups. They're losing cultural rights. They can't practice and reproduce their sense of culture, identity, and so on. They're losing economic rights because they don't have access to sources of income security. And they're losing political rights, a feeling that the political classes, the political parties are not representing their interests and aspirations. So that leads to the fourth aspect of a class. A class has a particular consciousness. What that means is a sense of relative deprivation relative to others, relative to other people in their own communities or in their own society. And this leads to what I've tried to describe as the distinctive components of today's emerging precariat class. And the first is that some parts of the precariat consist of people who've fallen out of old working class communities. They don't have a lot of formal education, and they look back at what their parents had or what they expected to have, and they have a sense of loss, a sense of a lost yesterday. And that is why I call them atavists. Now, this group listens to the populists, listens to neo-fascists who promise to bring back yesterday, bring back America great. And this group supports the Trumps, the various populist neo-fascists around the world today, and that is a very big threat to a civilized society. It is a terrifying reality that 71 million Americans have just voted for a man who lies consistently, is a racist, is a misogynist, is somebody who plays on fears, and yet people were voting for him. You cannot divorce the sense of class and the inequalities with the political outcomes. And no focus on technology will remove the threat of that phenomenon. The second part of the precariat is what I call the nostalgics. And these are people who feel that society is taken away today, taken away the now. They feel they don't have a home anywhere. They don't have a sense of belonging, and they feel disenfranchised from society. In some countries, of course, this group consists of millions of migrants and minorities, but they feel disenfranchised. It is a bad society which has that phenomenon because you need to reintegrate everybody. And the third group in the precariat, those who've gone to university, gone to college, and they were promised by their teachers and by their gurus and by their parents, and if they go to university and go to college and work hard at school, they will have a future. They will have a career. And they come out of university, millions and millions of them around the world, and they have debts, and they look and they don't seem to have a future. This group won't support neo-fascists, but it's looking for a politics of paradise, a politics of hope, a politics of equality, of freedom, and the capacity to pursue the development of oneself and one's community. And I think this group is the growing one. It's this group, I hope, is reading my book with AI, or even empathy, because empathy is a two-edged concept. You can have empathy with the sense of being the other's
who are not like oneself, or you can have empathy only with people like me. And that, of course, creates silos and divisions. We need to overcome that tendency that is existing at the moment. The technological savvy people, the clever people, are going off here with Excuse their me, huge incomes and fancy lifestyles, guy. whereas the precariat is suffering more and more insecurity. And I believe that we are in a very crucial period of human history when we need a transformation for a different way of living, a different way of treating each other in a compassionate way, and a new form of income distribution will have to develop at the same time as these technological brilliances are exploding around us. We need a new system of voice in our society. We need to move in the direction of giving everybody a basic income so that they can feel secure and members of society. There are other challenges, which is why I've written a book called The Precariat Charter, a manifesto. But I think one of the crucial things that all of us should be considering today is how Doctor, to bind. standing. I'm just Yeah. stopping. Okay, your time is over. So could you wrap up your presentation? Yes. Yeah. I just want to end by saying one of the challenges today is to marry the need for developing control of our time with treating nature as part of our time. And that, I think, is what the challenge ahead. Thank you very much for listening. Okay, thank you. 예. 아무래도 현재 같이 자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시간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AI 내지는 디지털 혁명을 우리가 겪고 있고 또 미래 사회로 우리가 준비하면서 당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좀 우려되어지는 다운사이드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대비해야 될 그런 측면의 말씀들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 노동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거의 스탠딩 교수는 익히 알려진 분이고 그 방금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자주 인용되었던 개념이 프리캐리어트라는 책까지 국내에 소개됐는데요. 이 표현은 소위 이제 칼 막스가 노동자 계급을 프롤레타리아라고 정의한 것을 그 앞에 최근의 노동자들의 불안정성이 매우 확산되고 심각해지니까 이제 프리캐리어스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두 개념을 합성해서 이 거이 스탠딩 선생께서 이론적인 개념으로 제시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에 한국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개념이기도 합니다. 세 분의 발제를 마쳤고요. 지금 이제 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 발표 시간이 좀 오버가 되면서 한 10여 분 남았기 때문에 매우 제한된 시간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한테 들어온 질문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고 세 분이 차례로 좀 본인한테 제기된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할 시간을 간단하게 갖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은 그 두 분 앞서 유 교수님하고 이경일 대표님께는 그 들어오신 이제 그 발표에 대한 질문이 여러 가지 있긴 하는 것을 제가 바로 이어서 소개는 하겠지만은 방금 그 거이 스탠딩 박사님께서 이 AI 그리고 플랫폼 디지털 사회로 이행되면서 겪게 될 많은 문제점, 소위 이제 프리캐리어트들이 이를테면 고용 신분 불안, 저임금, 저숙련 그리고 뭐 양극화 그로 인해서 정치 경제적인 여러 문제점들이 많이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발제이기도 한데 그 점에 대해서 두 분의 선생님들이 각각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도 제가 좀 궁금해서 이제 거이 스탠딩 박사에 대한 발제에 이제 나름대로의 본인의 의견을 좀 밝히시면서 지금 제가 모은 질문들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훈 교수님한테는 두 가지 질문인데요. 우선은 그
예.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건축 토목 분야에 일하시니까 그쪽에 스마트 AI 직업이나 또 그 직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이 뭔지에 이제 학생이 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본 거니까 요 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좀 답변을 주시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인공지능에 따라서 플랫폼 노동자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과연 앞서 말씀드린 슈퍼스타라든가 그 상위계층, 플랫폼 경제 속의 상위계층하고 플랫폼 워커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계급조 속에 그런 계층적인 이제 불평등이라든가 그런 문제를 어떻게 좀 다루게 될지를 좀 의견을 달라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 질문입니다. 해서 이거는 나중에 다 질문을 제가 소개한 다음에 유 교수님한테 제일 먼저 발언 기회를 드릴 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경일 대표님한테는 질문이 4개가 들어왔습니다. 해서 우선은 먼저 이 대표님께서는 굉장히 좀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하고 좀 더 뭐 이런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이 우리가 잘 개척하면 된다라고 하시는 입장으로 저도 듣게 됐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 일자리 상실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라는 질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또 일자리 문제가 첫 번째였다면 이제 소득 불균형,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격차, 계층 완화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이거 세 번째는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네요. 그래서 이제 문과 전공자로서 AI와 전혀 관계없는 현재 나름대로의 교육이라든가 자기의 어떤 직무 능력을 갖춘 사람이 새로운 세상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질문이 또 들어왔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은 앞서 두 번째 질문하고 해서 아무튼 이런 소득 격차나 아니면 일부의 계층, 그리고 이제 이거는 코로나 관련된 질문이네요.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비대면 아니면 디지털의 그런 이제 변화를 더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국내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좀 특히 하층 취약계층한테 뭔가 소득 보장할 수 있는 대책으로 될 수 있는지 이 대표님의 의견을 좀 묻는 걸로 제가 네 번째 질문 전달합니다. 가이 스탠딩 교수님한테는 세 가지 질문인데요. 소위 이 소셜 저스티스나 그러니까 우리가 잠깐만요. 한국에서 소셜 저스티스 내지 소셜 페어니스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AI나 디지털 기술이 그런 소셜 저스티스나 아니면 페어니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통용으로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더 좋겠고요. 두 번째 질문은 프리케어리티라는 것은 저도 이미 설명했는지 익히 2000년대 초반에 책을 쓰시고 많이 알려진 사항인데 중산층 붕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질병 재난이 이런 상황을 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좀 우려와 더불어서 중산층을 좀 지키기 위한 대비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고요. 마지막 질문은 미래 사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 비관적인 전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런 비관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나름대로 다운사이드를 우리가 좀 대비하거나 아니면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 무엇인지,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스탠딩 박사님의 나름대로 좀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질문으로 제가 요약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온 질문에 제가 차례로 오늘 이제 스피커 세 분들의 이제 답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균 교수님께서 먼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예, 저한테는 2개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건설환경공학부에 있으니까 토목 건축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잘 모르고요. 저는 도시공학에서 스마트시티 같은 정보 시스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근에 많이 교수님들도 계시고 산업 현황을 접하고 하니까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인프라를 만드는 산업으로서의 건축과 토목은 사양길에 들어섰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그 인프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제 만족이 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그것을 영리하게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기 마련이거든요. 사람 몸도 마찬가지, 처음에 구조체가 만들어지지만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나면 그걸 영리하게 쓰는 게 중요한 것처럼 인프라도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도 보면은 인프라를 새롭게 만드는 비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유지관리 비용은 치솟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유지관리가 단순히 보수가 아니라 그걸 좀 더 스마트하게 개선하는 비용. 그래서
스마트 시티,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조금 더 우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약간만 개선해서 좀 더 많이 잘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유망하다고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또 역시 이제 사양이라고 보는 두 번째 이유는 국민들이 점점 돈이 없어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게 되면은 세금이 낮아지겠죠. 그럼 부자한테 거두면 그 세금을 보전할 수 있느냐? 택도 없는 얘기예요. 아무리 부자한테 돈을 많이 걷어도 수많은 사람들한테 거두는 거에 비하면 아주 부족하거든요. 결국은 어떤 연기금이나 정부의 그 재정도 파산에 허덕이게 될 것이고 따라서 큰 인프라를 지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에 의해서 그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국가 주도의 어떤 성장, 인프라 성장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저는 토목 건축에 있어서 인프라를 만드는 산업은 결정적으로 사양길을 들어갈 것이고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우에 인프라의 대부분은 지금 해외에 나가서 플랜트를 만들고 이런 쪽에 지금 치중이 되어 있어요. 자, 그거는 그렇게 답변 드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 전문직이 그러면 새로운 계급으로서 잘 살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가이스탠딩 교수님처럼 프레카리아 또는 플랫폼 워커라는 그 계급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이 거기에 속할 거라고 보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99.9%가 저는 그런 계급 중에 속해서 살 거라고 보는데 그 내에 열어보면 그 안에서 또 이제 상중하가 있겠죠. 그러면 그 내에서 상중하 중에서 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상은 저는 기술 엘리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그 플랫폼을 소유한다는 개념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작은 투자도 플랫폼 소유일 수 있고 또 아주 작은 벤처도 플랫폼 소유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플랫폼 사회에서의 승자는 결국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 투자를 영리하게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플랫폼을 통제하는 것에 관련된 사람들일 것이다. 그 사람들은 주로 기술 직종에서 나올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도 그냥 뭐 아까 문성합니다 했지만 문성보다는 죄송합니다만은 공학적으로. 왜냐하면 이과 계열은 순수한 리서치 분야는 그 리턴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장도 없어요. 근데 공학은 빠르게 나와요. 리턴이 나오고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되도록 공학 분야에 진출해서 공학 분야에서 AI를 끼고 아주 높은 교육을 받는 것이 저는 그 프레카리아트 중에서도 상층부에 속하는 비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 다음에 이경일 대표님. 네, 우선 가이스탠딩 교수님 말씀하신 거 너무 잘 들었고요. 제가 뭐 레이버나 아니면은 소셜 사이언스 관련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뭐 그 깊이를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감, 특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디바이딩 문제에 관련돼서 어떤 해결 방안을 가져야 되냐 하는 공통의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지금 뭐 진보 보수 쪽으로 둘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지고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소득 수준으로도 갈라져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또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건 디지털 디바이딩이라고 하는 디지털 자산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또 디바이딩 되고 있기도 하고 이것이 직업뿐만 아니라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모빌리티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기회 부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뭐 정반합식으로 자연스럽게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발전 과정으로 선순환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이고요.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어쩌면 정부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저한테 질문을 해주신 분들 여럿이 계셨는데요. 일자리 상실에 대한 부분에 어떤 대비 방안이 있겠냐, 소득 불평등에 대한 기본 부분 또는 뭐 예를 들자고 한다면은 코로나19 관련된 기본소득 관련된 여러 질문들 한꺼번에 주셨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만히 두면은 그렇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이거를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회 참여자들에게 다시 얘기해서 일한 사람들이 그 일한 사람들의 결과물들을 그 확보하고 공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의 중심에 분명히 정부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일자리 상실 부분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00년 전에 있었던 인력거군 자리 없어졌죠. 가마군도 없어졌습니다. 택시 기사들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과연 지속적으로 택시 운전기사가 존재할 거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없어진다기보다는 변화하고 새롭게 움직여가는 것인데 정부의 역할은 그런 직업의 움직임에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 변화되는 시기에선 분명히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좌충우돌 하게 되고 안정성을 잃게 되고 저희가 오버댐핑 한다 그러죠. 더 과도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뭐 이런 것들이 정부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시기인 건 확실합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 불평등에 관련된 부분이나 코비드-19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이죠. 저는 기본소득에 해당이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중요한 여러 해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생각은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요. 현재 코비드-19이 일어나고서 저희 기본소득으로 뭐 적게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씩을 전 국민한테 배포를 하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소득만 늘리는데 소득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냐 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제 막 시작을 한 K-뉴딜 혹은 디지털 뉴딜이라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단지 돈을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플랫폼 노동일 수 있는데 그 플랫폼 노동을 통해서 공유 가능한, 그러니까 커먼스로서의 디지털 자산을 만들고 데이터 자산을 만들도록 하고 그 데이터들을 국민들이 다시 소비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그걸 통해서 가치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없었던 노동을 창출하고 그 노동을 통해서 국가적 자산을 만들어내고 만들어진 자산을 통해서 성장 가능한 새로운 생산 수단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 뭐 이런 형태가 국가가 고민해 가면서 단순한 기본소득으로서 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서 국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자산을 동시에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소득 불평등이나 또는 코비드-19 이후에 기본소득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고민 중에 하나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The last, Guy, your turn to respond. Yeah, thank you. I will be as brief as possible because I know we're running out of time. I apologize for taking longer earlier. Yeah. The sense of social justice, I believe in basic income, and I've advocated it for 30 years. And my book on basic income has been translated into Korean. And we have a fantastic network of people supporting basic income in Korea, and they're good friends of mine. I think that we have to realize that basic income will give people a greater sense of resilience. We're learning in this pandemic that if weak groups don't have resilience, none of us have resilience. And I think that in response to Dr. Lee's very pertinent points, one of the things we found from pilots, from experiments on basic income around the world, is that people who have basic income security work more, they're more innovative, they're more creative, they have more energy and confidence, and that it actually induces a greater acceptance of technological changes and an appreciation of the potential that they have. And I think, therefore, we in this technological age must realize that actually a basic income as an anchor of a system is going to make society more convivial, more solidaristic, and more accepting of the necessary technological changes that we all want. So I think it's part and parcel of this transformation. I'm very pleased that all of us on this platform have this sense of future. I'm actually optimistic. And I often say that I would not be at all surprised if South Korea was to be an innovator in moving towards a basic income system. And I really hope that is the case. Okay, thank you. That's all? Okay. 예, 이제 그 시간이 이미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미 지나서 이제 클로징 타임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세션의 이제 좌장이자 또 영어로는 이제 모더레이터를 하면서 느꼈던 바를 좀 간단하게 1분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세션 타이틀이 AI가 새로운 계급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가, 새로운 계급 구조를 했을 때 이 교수님 발제나 그리고 거의 스탠딩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서 또 새로운 계급 구조가 이미 등장하고 있다. 근데 과거보다 더 많은 부를 독식하고 있는 상층하고 그리고 과거보다 더 불안정한 신분이든 소득이든 여러 가지 고용 조건에서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든 디지털 워커 계급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플랫폼 디지털 AI를 통해서 그 기술 혁신과 더불어 기회도 주어지지만은 많은 위협, 많은 하나의 도전이 이제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다룬 이 세션에서는 계급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20세기에도 그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소위 캐피탈리스트, 자본가하고 그 당시에 프롤레타리아라고 하는 산업 노동자, 임금 노동자하고의 계급이 나눠지고 그 가운데 한동안은 계급적인 갈등, 그리고 대립, 또 일부 국가에서는 혁명까지 이 벌어지는 상황을 넘어서면서 그러면서 계급이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질서가 또 만들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고 그것이 노동기본권, 여러 가지 약자 또 노동자를 지키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그런 정책들이 마련되면서 우리가 특히 20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자본주의 번영기를 우리가 거쳐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당면하는 그런 디지털 AI 세상과 더불어 새로운 계급 구조가 만들어진다 한다면은 또 다른 이런 계급 구조를 우리가 갈등과 마찰과 그리고 또 파국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타협과 공존을 위한 그런 점에서의 사회적 대화, 그런 점에서의 민주주의가 더더욱 이제 요구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오늘 세션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음미하고 같이 한번 좀 떠올려보고 그리고 그러한 길들을 찾고자 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공부의 자리, 논의의 자리, 그리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면서요. 오늘 먼 런던에서 참여해 주신 거이스탠딩 교수님하고 그리고 유 교수님, 이 대표님,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세션 4 이렇게 마친다라고 큰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Guy. 네, 열정적인 강연과 다양한 의견으로 포럼의 마지막 세션을 알차게 만들어주신 우리 네 분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글로벌 인재 포럼 2020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행사 종료 후 참가자 여러분께 설문지를 발송해 드릴 텐데요. 참가자 여러분의 가감없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알차고 유익한 글로벌 인재 포럼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신 통역기는 퇴장 시에 그대로 자리에 두고 가주시고 폐용하신 출입증은 등록 데스크 앞에 있는 수거함에 반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뜨거운 열기로 끝까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오프라인과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김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